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와 그리고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오늘 먼저 저와 함께할 패널 두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 편에 우리 임영재 민들레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제 오른쪽 편이네요. 제 오른쪽 편에 처음 보는 얼굴이죠. 저희 시사 톡톡엔 처음 모시는 초대 손님입니다. 네. 우리 문희정 국제 정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희정 평론가님은 우리 그 송작가 TV의 그 덜 탐사 그리고 네. 우리 박대용 기자하고 함께 진행하는 이제 수리남에서 날씨 익었는데 저희 어쨌든 시사 톡톡은 오늘 처음에 진작에 모시려고 했는데 네.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옛날 사람인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 입사하는 걸 입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를 들어오면서 그 느낌 받았어요. 내가 드디어 이 스튜디오에 입성을 하는구나. 예. 그리고 아마 제 이 헤어스타일도 좀 적응이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제 머리는 뭐 참고로 이 주권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어떻게 안 되고요. 제 머리를 만지는 분한테 모든 걸 맡기는데, 오늘 평소에 제 머리를 만져주시는 스타일리스트 안 실장님이 비번인 관계로 우리 김은도 PD가 새롭게 연출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한 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도 그렇고 이 서울 양평 땅 문제도 그렇고요. 이 분노한 한 주를 사자 갈퀴처럼 이제 머리를 좀 세워서 전사의 이미지를 좀 만들려고 연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우리 강진구 기자의 머리는 사자의 갈퀴이고 우리 민들레는 레벤짠 독일 말로 사자의 이빨. 그렇죠. 이렇게 서로 통하네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사실은 뭐 전사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문희정 평론가하고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진정한 전사는 우리 문희정 평론가의 부드러움 속에 엄청나게 강함을 감추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제가 웃으면서 해맑은 얼굴로 굉장히 독한 멘트를 많이 내뱉는다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이 국제 정치 또 언론 분야에서 문희정 평론가 갖고 있는 이제 내공을 오늘 저희 시사 톡톡 시간에 이제 선보여 주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자, 우리 민들레 이제 오늘 컨셉이 이제 한국의 가디언 민들레를 키웁시다. 오늘 이제 문희정 또 평론가를 특별히 모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네, 우리가 매주 민들레를 이제 그 홍보하는 문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청정 언론 민들레. 오늘도 이 청정 언론을 또 유달리 또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오늘 우리 문희정 평론가님이 나와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과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국의 가디언지라고 하는 좀 진보적인 매체이죠. 근데 이 신문은 특히 이제 광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도 특히 세계적으로도 이런 큰 언론사 중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 민들레 역시 광고를 싣지 않고 전적으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서 응원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매체라고 하는 점을 오늘 가디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함께 결부지어서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저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민들레가 이제 유튜브를 개설한 지가 이제 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만 명을 넘어서 이제 3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에 비해서는 구독자 수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 또 어느 한 순간에 또 상당히 또 폭발하겠죠.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귀로 듣는 신문뿐만 아니고 방금 전에 여기 그 참석하신 문희정 우리 평론가가 아주 이 민들레의 유튜브를 이제 좀 한 단계 그 점프업 하는데 굉장히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네. 제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2년에 왜 박근혜 당선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절망하면서 이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결국 언론의 문제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바로잡고자 대한언론 운동을 한참 펼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대한언론에 몸을 담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언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고 너무나 점잖게 우리 시민들이 외쳤었는데 저는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이게 언론이 문제구나로 늘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언론들을 어떻게 좀 다독여가지고 같이 가볼까, 설득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안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그러면 시민들의 언론을 좀 키우는 수밖에 없다. 목소리를 키우고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민들레가 있고 더탐사가 있잖아요. 뭐 더탐사는 정말 제가 그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제가 꼭 추천서를 쓸 거라고. 저하고 같은 농담을 했네요. 그래서 그 급인데 민들레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 기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우리끼리만 알아서 그게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시민언론 민들레를 정말 더탐사급으로 키울까. 예. 그 고민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이 민들레 기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영상 뉴스를 좀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TV를 다 끄셨어요. 볼 게 없고 뉴스 시간이 돼도 볼 뉴스가 없다라고 다 끄시잖아요. 그래서 민들레가 이 좋은 기사들을 이용하고 이 좋은 기자분들 활용해가지고 뉴스를 떡하니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저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민들레와 상관없이. 네,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우리 민들레의, 그러니까 민들레가 제작하고 민들레 에디터들, 또 민들레의 어떤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이런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다만 저희 여건이 지금까지 그런 여건이 충분치가 못해서 계속 미뤄져 왔죠.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소규모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런 관련한 기획 논의를 할 때 오셔서 저희 민들레 유튜브를 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민들레 그 유튜브가 이렇게 텍스트로 된 기사를 이렇게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이제 이런 뭐 기능에서 벗어나서 뭐 매일 아니면 뭐 한 이틀, 뭐 2, 3일 한 번씩이라도 뭐 민들레와 함께하는 뭐 저녁 뉴스, 뭐 이런 형태로 한번 여기 이 자리에서 방송하기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병재 대표 좋다고 대표가 승낙을 했어요. 좋다고. 이건 승낙이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가 바라는 바이죠. 그래서 뭐 시간이 어떻게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있긴 하겠지만 저희 더탐사 9시 방송 이전에 우리 민들레 아마도 그 민들레와 함께하는 저녁 뉴스가 시작이 되면 뭐 문희정 아나운서가 제안한 분으로서 책임을 또 지실 거라고.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예. 근데 아마 시민들이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진실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 매체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름아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시민 언론, 시민 방송이 주류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더탐사가 많은 분들에게 환영을 받는 이유는 그거죠. 퀄리티가 남다르다. 사실은 다른 진보 유튜브들 많습니다만 더탐사는 탐사 취재를 하는 곳이잖아요. 유일하게.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민들레는 정말 저는 기자들의 식견에 굉장히 늘 감탄을 하면서 기사를 보는데요. 그 훌륭한 기자들과 함께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건 민들레만이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뭐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이제 뉴스를 이제 보기 싫다고 해서 이제 뭐 포털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네, 저희 더탐사와 민들레가 이제
정말 바라던 뉴스 그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뉴스로 희망을 볼 수 있는 뉴스들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난 한 주 민들레가 어떠한 보도를 해왔는지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역시 두 개의 사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거의 뭐 쌍끌이 악재예요. 쌍끌이. 네.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류, 그렇죠. 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양평 게이트.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제 주요한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고 있고, 이걸 다루더라도 상당히 국민의 여론과는 거꾸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 두 개의 사안이죠. 바로 김건희 양평 게이트.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덧담터도 물론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 민들레 보도의 양상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는,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이 나오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크잖아요. 진실은 비용이 싸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걸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고 계시는 것처럼 박승철 기자가 쓴 최초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바로 양평 고속도로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절속적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됐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보도입니다. 얼마 전에 그 원희룡 장관이 또 그 대장동 일타 강사의 재미를 봐서 그런지 이제 또 그 이 양평 그 게이트 일타 강사로 나와서 한 20분짜리 직접 본인이 그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저도 워낙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사건만 이제 취재를 하느라고 저는 사실은 잘 보지는 꼼꼼히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그 뭔가 원희룡의 20분의 그 브리핑에 뭔가 속임수, 꼼수가 있다라는 느낌은 좀 강하게 받았는데 오늘 요 박승철 기자가 썼던 요 짧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짧은 5줄 정도의 기사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얼마나 이 사태를 왜곡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은 결국 이것은 문재인 그 정부에서 그 예타를 통과하고 난 뒤에 결국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그 노선 변경안을 제시를 했고 그건 다 민간 용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자기는 뭐 취임한 지 하루인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그냥 형식적으로 결제만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재인 게이트로, 문재인 정부 게이트로 몰아간 건데. 원희룡 씨의 뭐 일타라고 하는, 바로 그 일타는 사실은 자멸타예요. 자멸타. 그 원희룡 씨의 말에 어떤 것이 거짓일까, 사실일까,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그 말 중에 사실인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될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이 박승철 기자의 기사의 요점은 이겁니다. 작년 3월 18일이었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거의 직후에 이른바 민간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 새로운 그 검토에 들어갑니다. 근데 당초 이것이 360일간의 어떤 그런 그 검토 기간으로 출발했는데 불과 50일 만에 노선의 55%를 변경하는 안을 내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아주 순식간에 삽시간에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 얘기하신 뭐 민간 용역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사실 그 과정부터가 앞으로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공식적으로는 5월 9일이긴 하지만은 5월 10일이었죠. 실질적으로는 3월 9일 그 대선 그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윤석열 정부는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죠. 여기 이제 박승철 기자 요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대선 공약부터 인수위 시절 용역업체 선정, 용역보고서 조기 완성 및 보고, 경기도를 배제한 채 1차 관계기관 협의에서 양평군이 기존에 없던 강상면 중점안 제시, 이 모든 일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죠. 네. 적고 있네요. 네. 여기에 1차 관계기관 협의에 또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네. 네. 예, 기존 언론에서는 이제 뭐 잘 보도하지 않는 부분이긴 네.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제 이제 김동연 지사가 나와서 조목조목 또 그걸 짚어냈죠. 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네. 하나하나 지금 파고 들어갈 점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그 다음 주에도 민들레에 물론 뭐 타탄타도 하고 있지만은요 이런 집중적인 추적 보도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상면으로 그 종점을 이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국토부가 지금 뒤늦게 허겁지겁 지금 논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그 비용 타당성 그 분석에서 훨씬 강상면 종점안이 그렇죠. 유리하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 중에 중요한 근거가 바로 저거죠. 교통 수요. 네. 교통 수요에 대한 이제 예측 분석인데 여기 이 대목에서도 이제 애초에 이제 원안,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른바 이제 예타안과 새로운 대안, 지금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안, 그 안 간에 화면에서 보이는 게 저기 국토교통부 홍보 자료인가 보죠. 교통부가 발표한 것을 저희 민들레가 이렇게 추정을 해서 고일스 에디터가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래프를 만든 건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의 노선과 새로 제시된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강상면 노선 간의 교통 수요의 차이가 2월에는 1,700대였어요. 1,700대. 예. 그런데 7월에는 갑자기 이것이 6,500대로 커지는 것이죠. 양평 게이트가 불거지고 난 뒤에 직후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무리한 소들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바로 이렇게 교통 수요 자체를 애초에 그런 예측량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난데없이 바꾸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교통량 평가가 이렇게 갑자기 그 6,500대 정도나 이제 강상면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평가된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제 강상면의 경우는 이제 그 IC죠. IC가 원안 노선에서는 이제 IC를 빼고 교통량을 이제 분석을 한 반면에 지금 새로운 이 대안 부분들은 이제 인터체인지를 전제로 해서 맞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동일한 비교 기준을 놓고 평가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아주 얄팍한 사람들이 쉽게 잘 알아챌 수 없는 또 그런 그 함정을 또 슬그머니 끼워 넣는 것이죠. 이런 식의 지금 이 일들이 계속 국토부 안에서 계속 궁리되고 있는 거예요. 장관의 이런 그 일방적인 백지화라든가 일방적인 변경,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뭔가가 있겠죠. 바로 그런 윗선에서의 잘못된 결정을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국민들에게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같은 작업들이 지금 공공기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꼼수, 요 부분들은 교통량 평가에서의 그 이 기준을 서로 IC를 뭐 한쪽에만 이렇게 그 신설을 하는 걸 전제로 이렇게 평가를 한 이 꼼수에 대해서는 뭐 경향신문이나 이런 기존 언론에서도 한두 군데 지적을 하긴 했더라고요. 지적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새로 그 민들레와 함께하는 저녁 뉴스가 신설이 되면 아마 이런 뉴스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 주간 이렇게 그 종합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날 그 많은 시민분들이 이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워낙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언론들이 기성 언론들이 그 사안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진보 유튜브라든지 덧탐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은 알고 있어도 이걸 주변 분들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잡하죠, 참.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기존 언론들은 누가 한마디 했다, 누가 뭘 했다라는 걸 수십 개의 기사를 계속 도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피로감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 헤드라인을 보고 생각이 딱 박힌 시민들한테
진실은 이거야라고 설명하기가 너무 그렇죠.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언론이 도대체 오히려 시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진실 자체를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양평의 땅들이 사실은 저 강산면 병산이뿐만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양평 랜드라고 예, 표현을 하셨어요. 장명을 하셨네요. 네. 민들레에서. 네. 우리 골리스 에디터가 양평 땅, 양평에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일종의 하나의 이제 그 작은 신도시급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양평 곳곳에 저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물론 이 김건희 씨 일가는 전국에 걸쳐서 곳곳에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땅들 중에서 특히 그 비중이 큰 것이 성남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양평이고요. 그래서 양평이 거의 뭐 양평, 우리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양평 김건희 랜드라고 할 정도로 양평의 부동산이 저 김건희 씨의 재산의 결정적인 비중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속도로 뭐 신설이니 노선의 변경이니 또 각종 여러 가지의 뭐 도로의 개설 또 여러 가지 그 특혜, 그것이 그야말로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일이다 하는 것을 저 양평 땅의 저 지금의 저 그림을 보면은 또 일목요연하게 뭐 저렇게 많은 땅이 필요로 할까요?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 이제 사실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야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근데 저 김건희 일가의 그 재산 증식 과정이 가지는 문제는 물론 이제 지금 대탐사가 오랫동안 계속 보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원래 맹지인 땅에 창고를 지어놓고는 고속도로로 인해서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요. 그럼 또 도로를 또 개설을 해줘요, 도로공사에서.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압력,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어떤 또 작용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그럼 결국 도로가 놓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여기 다음. 네. 이거 지금 보이는 게 우리 김성진 기자가 직접 이 양평 땅에 가서. 그러네요. 예, 바로 이것이죠. 그렇죠. 지금 왼쪽편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중부내륙 고속도로고. 네. 가운데가 지금 이제 콘크리트 포장도로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아마 양평군 차원에서 개설을 해준 것 같고요. 네. 요 오른편 이제 보이는 요 땅들이 도로공사에서 김건희 가족들이 보유하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용도는 없어요. 김건희 일가 전용 도로예요. 이 도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수법은 이렇게 임야를 이제 사가지고. 저렇게 그 외지에 떨어져 있는 임야, 아무런 개발 가치도 없어요. 보지 않는 임야를 그냥 아주 싼 값에 사고, 그리고 난 뒤에 저 임야에다가 갑자기 무슨 뭐 집을 짓는 이럴 수는 없으니까 별로 사람들한테 큰 이목을 끄지 않는 창고를 짓는 거예요. 창고를 지으면서 이제 살짝 형질을 변경을 창고를 지었다는 이유로 토지 임야를 뭐 대지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살짝 이렇게 이제 토지를 형질을 변경하고 가는데, 야, 우리 이거 창고 여기다 전놨는데 이거 창고가 뭐 쓰려면은 이게 뭐 도로도 없고 이거 맹지해가지고 이건 이용을 못한다. 라고 또 양평군에다 민원을 하고 또 뭐 여주지청장도 한 검사 출신이고 그러면 뭐 군에서 눈치 좀 슬금슬금 보면서 지금 이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이 접근로를. 그렇습니다. 그 일반 시민들이 저희가 진짜 창고로 사용을 하려고요 라고 해서 그렇군요 라고 실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주는 건 아니군요. 검사 사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군요.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골수 에디터가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원래 이런 수완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가라고 하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무튼 상당히 특별한 일가이다. 그래서 윤모 씨나
김성교 씨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르고 무사하고 가전 특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족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가가 만약에 자기의 사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래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뭔가 어떤 국토부 같은 기관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신속하고 기민하게 이런 추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그 양평땅 그 취재 할 때만 해도 그 농담 삼아 우리가 최은순 씨 땅 주변에다가 좀 땅을 사두면 나중에 혹시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 좀 뛰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그때 대다수가 윤석열이 그래도 대통령 되면 이제 얼마나 더 눈치를 보겠냐 해먹고 싶어도 못 해먹을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예상은 이제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상식대로라면 사실은 오히려 더 눈치를 보고 사실은 언론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이라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1년간 정말 기야 많은 일들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뭘 상상하든 그 이상 뛰어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뭘 할까?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돈 생각해 본 적 없죠? 라고 그래서 아우, 뭐 일도 많은데 뭔 돈 생각만 해요. 뭐 그랬더니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궁리만 하면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다고.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땅은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 주 종목은 아니고 이건 이제 최은순 씨가 이제 주 종목이거든요. 최은순 씨가 정말 힘들게 그 가족들을 키우면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그 시드머니를 마련했던 건 결국 이 부동산이에요. 그 남편이 굉장히 산림 공무원이었는데 그 좀 병약해가지고 사실은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남편을 집에다 두고 본인이 직접 당진을 비롯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땅에서 이제 기획부동산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땅들을 매입하는 그런 작업들에서 굉장히 큰 수완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서 설득해서 땅을 팔도록.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수완을 발휘했는지까지 제가 제보는 들었습니다만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뭐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최은순 씨가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보안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은순 씨가 처음에는 보안사가 최고의 권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자기가 이제 그 1단계 부동산 그 증식 과정으로 크게 이제 뉴월드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을 졌잖아요. 지금 요양원 자리.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러브 호텔을 집중적으로 이 검찰에서 단속을 하면서 큰 위기에 빠졌는데 이 위기에 빠진 최은순 일가를 구해준 분이 홍만표 검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사보다 훨씬 더 센 권력이 검사라고 하는 걸 알고 그때서부터 최은순 씨는 이제 사활적으로 검사의 사위를 보기 위해서 매달렸던 게 아닌가 싶고 그게 이제 검사 사위를 넘어서 이제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쥐었으니 근데 뭐 천천히 좀 시간도 많은데 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인수위 구성 단계부터 이건 작업이 좀 들어간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먹을 게 워낙 많아서 빨리빨리 해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작업은 최은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타는 작업이긴 했을 거예요. 여기 뭔가 고속도로 들어오는 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 광상면에 땅을 사놓는데 포장도로까지를 끌어들이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도로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좀 더 크게 이걸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러겠죠. 이게 잘 하다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사후가 이제 대통령 됐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부와 뜻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직접 지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최은순 씨가 이 장모 권력만을 이용을 해서 또 그 옆에 붙어 있는 또 이 기획부동산의 이 바풀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 최은순 회장님 이 기회에 이제 빨리 이거 밀어붙여야 됩니다라고 해서 알아서 그쪽
이 부동산, 기획부동산과 그다음에 국토부, 뭐 양평군 관계자들이 알아서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자, 어쨌든 이게 우리 민들레가 지난 한 주에 이 쌍끌이 악재였던 윤석열 입장에서 네. 어떤 양평 게이트도 이렇게 직접 현장까지 가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취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순찬 화백 예. 바로 엊그제 만평인데요. 네. 경호원과 경호원이잖아요. 네. 또 처음에 경호원 그래서 이게 오자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림을 보고 그거 아니구나. 네. 저희 민들레가 사실은 이른바 이제 그 요새 언론이 흔히 쓰는 단독 보도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절 단독 보도라는 말을 일부러 안 씁니다. 근데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단독 또 뭐 단독성 보도가 꽤 있죠. 근데 저희들의 단독 보도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저희가 취재하는 것이 곧 단독입니다. 쓰면은 단독이 돼요. 왜 그러냐? 안 쓰기 때문에 안 그런 쓰죠. 거죠. 다른 그렇죠. 언론은. 이제 네. 이 역설이 저희들 단독 보도의 역설인데 지금 양평 게이트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조중동을 물론이고 그 연합뉴스가 그 뉴스통신사로서 언론의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일보를 쓰는 언론사이죠. 그런데 연합뉴스의 보도를 쭉 보면은 양평 게이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건 전혀 그 근거 없는 얘기다. 반박하는 것은 또 그때그때 바로 신속하게 올라와요. 네. 이렇게 이제 반쪽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박순찬 화백이 경호원이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경호원으로서의 한국의 언론. 이번에 그 나토 그 순방하는 과정에서 또 김건희 씨의 에코백이 또 화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랬던 모양이던데요. 온 언론이 다 그걸 썼죠. 참. 근데 그 어제가 그 폴란드 방문해서는 또 명품 매장을 또 방문하신 모양이에요. 예. 그게 현재 언론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언론은 조용한 것 같아요. 명품 매장 이용하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그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그 사태 때 MBC 기자들이 그 전용기에서 배제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다 같이 보이콧을 해야 된다. 왜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 대표께서 그 관련 조직의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용기 안에서도 취재할 게 있다. 그 끝까지 기자의 사명을 가지고 뭐 이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래 얼마나 엄청난 게 나오는지 보자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리투아니아에 가가지고 사실 명품 편집샵을 5군데나 돌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밖에 사실 경호원들을 10명 정도를 배치를 해놓고 아예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사실 따라간 기자들이 대서특필을 해야 되고 굉장히 문제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언론이 그걸 보도했나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근데 도대체 왜 굳이 그 비싼 돈을 내고 가신다면서요, 기자님들? 그 돈을 내고 전용기 왜 타고 가십니까? 왜 따라가십니까, 도대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사 낼 거면 그냥 앉아서 한국에서 충분히 쓰실 수 있잖아요. 왜 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 이유를 좀 증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분들. 여기 이 에코백을 그 명품숍 가게에 가서야 살 수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싶네요. 그렇지 않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네요. 네. 우리 언론들만 보면 김건희 씨는 아주 저렴한 그 패션의 소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멋을 내는 훌륭한 참 외교 사절인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는데 이 명품 매장 이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물론 이건 이제 비공개로 이거 뭐 당연히 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외신에까지 보도가 됐는데 국내 언론이 이 부분들을 한 줄도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다. 아니 대통령 부부의 외국 행사의 그 공식 방문의 일정이 어떤 게 비공개가 될까요? 개인적 일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인으로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상당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작은 네. 나라고 일명 이제 발트 3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러시아 쪽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거든요. 경제력이라든지 국력이라든지 또는 K 한류 때문에라도 워낙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 명품 편집샵들을 쫙 그런 식으로 순례를 했다. 그 리투아니아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당신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로 예, 인식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행동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박순찬 그 화백 경호원과 경호원 특히 네. 경호원이라고 하는 표현에 또 눈길이 가는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광고 말씀 네. 올리고 계속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아, 저 진짜 궁금했는데요. 네. 매번 저 영상 볼 때마다 우리 진구성께서는 저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이 제가 저렇게까지 해맑은 얼굴 연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처음에는 좀 되게 좀 쑥스럽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제가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진구성이 뭘 하셔도 다들 좋아하셔요. 예. 아, 그러면 문제는 그거구만요. 예. 네, 오늘은 어쨌든 문희정 평론가가 광고 요정으로 네. 제가 완판녀라고 일명 송작가 TV에서 제가 팔면은 제가 먹으면 그냥 예, 다 팔리거든요. 네. 예. 오늘 우리 광고 훈장님 잘 보시면서 좀 많이 배울게요. 네. 자, 오늘 그 저희 소이킨 진한 콩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여름철 하면은 콩국수잖아요. 예. 아, 저도 국수 참 좋아합니다만 이 왠지 콩국수는 한여름철, 요즘은 굉장히 더운데 요때 딱 먹기 좋은, 그리고 이때 먹어야지만 왠지 어울릴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인데 사실 콩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GMO 아닐까? 네. 사실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식품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격은 선택 기준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콩은 특히나 이 유전자 조작 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먹는 게 유전자 조작이 된 식품이 아닐까를 가장 먼저 걱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산 해콩으로 만든 콩물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산 전체 유통되는 콩이 아마 국산 콩이 한 3%나 3%밖에 안 될 텐데. 예, 굉장히 귀한 좋습니다. 국산 콩으로 만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해콩의 씨눈과 껍질이 모두 포함돼서 영양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사실 고소한 맛으로 먹는데 이왕이면은 영양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엄청난 장점으로 업체에서 자랑할 정도면은 저희는 이 부분 진짜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식주의자인데요. 그래서 두유를 한동안 많이 먹었다가 두유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고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첨가물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원료를 했어도 여기에 화학 첨가물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 그거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 콩물이라는 거죠. 그냥 해콩의 씨눈 껍질 몽땅 통째로 갈아 넣어가지고 첨가물 일절 안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 그래도요, 믿을 수 있는 거 제가 눈으로 보고 사가지고 제가 삶아가지고 제가 갈아가지고요 제가 만들어 먹겠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잔액에 매진해야 되고, 그렇죠? 김건희 일가가 너무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저희가 알아보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네. 그럴 때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 믿을 수 있는 식품 먹자는 거죠. 예. 네. 확실히 한 차원이 아니고 두 차원, 세 차원 높은 그러네요. 예, 광고. 뭐 정말 우리 진정성이 확 그러네. 느껴지고 이거 네. 이런 정도면 이거 네. 예, 이거 진짜 이 진한 콩물을 안 사 먹을 수 없게끔 만드죠. 진정성이야 뭐 사실 강진구 씨나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데 정말 마치 어떤 한편의 너무나 투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투박한 정말 진정성. 강진구 씨가 지금 대우각성하고 있어요. 대우각성.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네. 제가 광고했던 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겸허하게 좀 보고 배워야 되겠네요. 우리는 또 우리 식대로 가요. 투박함으로. 네. 자, 이제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네. 자, 우리 아이들 제가 이제 조금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기 중고등학생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애들이 엄청 먹어댑니다. 자, 방학이 왔어요. 엄마들은 방학이 공포의 시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아이가 눈 뜨자마자부터 먹기 시작해서 밥을 먹으면서 엄마 간식은 뭐야? 간식 먹으면서 엄마 오늘 점심은 뭐야? 점심 먹으면서 엄마 또 간식은 뭐야?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어디 캠프 같은 데 한 2주 보내놓으면 그게 훨씬 싸게 치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또 아무거나 먹일 수 없어요. 네. 저희가 그 일본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가지고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우리는 그만 살아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깨끗한 세상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신생아일 때 이유식 다 유기농으로 비싼 거 사가지고 엄마들 만들어서 먹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중고생이 됐어도 사실은 이 아이가 중고생 때 먹은 그 입맛이 사실은 어른이 돼서 성인의 일정 시점이 딱 지나면 그 맛이 다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여줘야 되는데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엄청 먹어대요 하시는 분들한테 쟁여템으로 제가 강추해드립니다. 자, 소이킨 진한 콩물 500ml 4개 26,600원에 무료 배송을 해드리는데요. 이런 거 사실 이거 잘 먹을까? 걱정도 팔자셔. 애들 그냥 먹어요. 예. 이걸로 콩국수 해드셔도 되고요. 두유처럼 아이들 취향대로 너무 담백합니다. 담백한 거는 어른들이 드시고요. 아이들은 살짝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먹이시면 되니까요. 쟁여템으로 강추해 드립니다. 어디서? 더 탐사몰에서. 더 탐사몰. 문희정 콩물로 예. 주문하셔도 되고. 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조선민족의 대표 곡물이거든요. 그렇죠. 쌀보다 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콩의 품종이 많은 나라가 우리 조선 땅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 훌륭한 국산 콩들이 언젠가부터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곡물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말씀하셔놓고 제대로 듣지도 들어보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사실 늘 그 생각하거든요. 더 탐사의 광고를 하실 정도면 업체가 진짜 자신 있나 보다. 왜냐하면 털어볼 테면 털어봐. 압수수색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오늘 저 콩 광고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콩콩 무슨 콩 쟁반같이 둥근 콩 어디 있나 더 탐사에 있지. 뭐 이런 노래. 썰렁했습니다만. 제가 정말 배꼽 사과드리고 제가 지금 노래 부르시는 동안 또 센스 있게 사실 저 먹으라고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일단 굉장히 진하고요, 담백하고 깨끗한 맛입니다. 저희가 이거 첨가물 들어간 것들은 혀가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이렇게 약간 끝맛이 뒤에 씁쓸하게 나거든요. 믿을 수 있는 진한 콩물 여러분 여름철에 많이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선 광고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로드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양평 그 게이트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양평 게이트가 보도되고 난 뒤에 이 국힘당에서 그 윤석열의 그 수호천사를 자처하는 또 국회의원들이 꽤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유상범 의원이 그 역할도 많이 했어요. 조수진 의원은 요즘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아, 그 밥 두 공기? 예. 밥 두 공기 건이 있고. 근데 이번에 양평 게이트 건에서는 또 박성중 의원이 나타나서 네.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렇죠. 이 양평 게이트를 이제 그 집중 보도하는 언론들을 뭐 좌빨 언론이라 그랬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그 여당의 언론 전문가라고 불리는 의원이죠. 박성중 의원이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정부의 불리한 보도들, 특히 양평 게이트와 관련한 보도들을 음모론,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물론이고 이런 매체들을 좌편향 매체다라고 하는 이런 좌편향 매체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매체는 다 일단은 좌파 매체로 보는 것이에요. 네. 근데 또 여기에 이제 쓰는 말들이 날뛰고 있다. 또 각오하라. 예, 좀 발언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기 위해 양평 고속도로 음모론과 가짜 뉴스만을 생산하는 가짜 뉴스만을 생산하는 좌편향 언론 매체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각오하라. 또 좌파 매체들이 이번 양평 고속도로 사건을 마치 기회인 양 날뛰고 있다. 이렇게 했네. 궁금하네요. 어딜까요? 저런 좌파 매체들은. 네, 좌파 매체들 16개 매체를 사례로 표로까지 만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비단 이제 어떤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민들레라든가 조금 또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얘기들을 가끔 하는 그 뭐 한겨레, 또 뭐 경향 이들 매체만이 아니고 일단은 여기 이 게이트를 다룬 매체들은 무조건 모두 다 좌파 매체로 보는 것 같아요. 경고를 보낸 거네요, 일단. 그런데 지금 이 박성중 의원의 그 언론 그 탄압 발언, 언론을 겁박하는 발언을 사설로 비판하는 곳은 경향과 한겨레 밖에 없는 것 같죠. 비판했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김성재 에디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언론이 얼마나 우스웠으면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두 가지 의미이겠죠. 한편으로는 지금의 여당이 권력이 얼마나 언론을 우습게 보면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언론이 얼마나 우습게 비쳤으면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좀 전에 우리 문희정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MBC 그 전용기 탑승 그 배제죠. 이건 뭐 불허가 아니죠. 이건 허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언론들 보였던 행태들 다들 나몰라라 했죠. 마치 어떤 그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언론의 문제라고는 인식이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렇게 좌파 매체라고 하는 매도를 당했을 때조차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뭐 이 좀 비유법으로 뭐 메카시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은 뭐 더 이상 이 메카시즘이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뭐 한겨레 뭐 경향 정도를 뭐 좌파 매체라고 하는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이 양평 게이트처럼 사실상 국정농단에 가까운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을 전부 싸잡아서 전부 이 좌파 매체 그러면서 각오하라 책임을 묻겠다 협박을 날리고 더 참 한심스러운 것은 이제 이런 정도의 그 여당 국회의원이 발언을 했는데도 한겨레 경향을 제외하면 전부 다 해당 매체들이 침묵을 지키겠다는 사실 이게 더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명재 대표가 국가기관통신사인 또 연합뉴스 아까 경호원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경호원 매체로 지적을 하셨는데 요 연합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불리는 연합뉴스죠. 국가기관 방송사는 KBS이고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 두 개의 기관 언론사가 있죠. 지금 연합뉴스가 상당한 위기입니다. 이른바 이제 그 정부 구독료 320, 30억 되는 정부 보조금이
그게 삭감되거나 아니면 아예 집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합뉴스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주문하는 얘기를 저렇게 쓴 것인데, 저것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 한국 언론 현실을 점검하는 시리즈를 민들레가 이제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으로 연합뉴스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연합뉴스에 지금 닥치는 상황도 그렇지만은 연합뉴스는 사실 이런 조중동, KBS 못지않은 유력한 매체이기도 하고 상당한 영향력이 막대한 언론사입니다. 연합뉴스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언론의 언론이고 뉴스의 원천과 표준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뉴스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자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보도해야 뉴스가 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으죠. 그리고 표준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뉴스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의 언론이 이 사안을 바라볼 때 기준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점에서 원천과 표준인데 그 같은 일을 하라고 국가기관 언론사라고 하는 이상을 부여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정부 구독료로 지금 한 해 한 400억 정도 330억 정도 안팎이 되고 있죠. 네, 이제 그것이 연합뉴스 상당한 수입인데, 근데 그것은 30억이 사실은 그냥 지원이 된다고 얘기하면 보통 언론사에 330억 정도의 이 순이익을 남기려면은 매출이 뭐 한 3,300억 그렇죠. 그렇죠. 그 이상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만큼 이제 어떤 지원금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은 그만큼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어떤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를 안고 연합뉴스가 국가기관사로 공영 언론으로 새 출발을 한 것이고요. 과연 그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그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뭔가 지금 상당한 근데 여기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이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연합뉴스는 이제 국가 이제 통신사로서 국가의 그 이익을 좀 근데 국가의 이익보다는 이게 국가를 정부의 입장. 바로 그겁니다. 예, 정부 기관사가 아니거든요. 국가 기관사이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사실 정부를 통해 주는 것이지 우리 한국 사회가 주는 것이거든요. 사회 합의에 의해서. 바로 그 점을 제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당신들은 결코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언론이 아니다. 한국 사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이익, 국익을 위해서 바로 그 같은 기대와 요구를 담아서 우리 사회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제대로. 이제 그 수신료 그 분리징수 그 논리에 따르면은 사실은 윤석열 특히나 또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합뉴스에 대한 보조금 330억 이거 회수해야 돼. 이거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철회해야죠. 그래서 더 연합뉴스가 더 낮게 국가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사태 관련해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통신사는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이번에 이 중국의 신화사 통신사하고 똑같은 사안을 연합뉴스가 다뤘는데 극명히 대조가 됐어요. 이 그로시가 한국에서 망신당하고 난 뒤에 지금 그 태평양 그 국가 그쪽에서 이제 PIF 포럼 이제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연합뉴스에 있는 동경특파원은 이제 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발생한다. 마치 그로시의 로비가 좀 먹히고 일본 정부의 로비가 먹힌 것처럼. 그런데 그게 연합뉴스 기자가 취재한 게 아니고 일본의 교도통신을 그대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용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또 모든 언론들이 또 다 받아 또. 그렇죠. 그게 포털에 또 대문에 걸리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신화사 통신은 그로시가 그 PIF 포럼에 참석하는 날 그 PIF를 대표하는 이제 그 전문가를 빌려서 IA 보고서가 가진 문제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전문가 인터뷰를 기사로 내보냈는데 정말 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국가의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통신사는 모름지기 어때야 하는가를 이번에 정말 융화없이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다시 옛날의 관영으로 스스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오히려 지금의 위기, 사실 진정한 위기는 진짜 위기는 뭐 정부 보조금 삭감 이런 외부의 위협이 아닙니다. 연합뉴스 내부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국가기관 언론사인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스스로 돌아봐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두 분 다 점잖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뭐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는 넘어섰다. 예, 네. 지금 시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언론의 현실은 자정작용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왜 예전에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한테 스스로 개혁해! 라는 게 말이 안 되고 검찰에게 스스로 개혁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들의 힘으로 제대로 개혁을 시켜드릴게요. 라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지금 저는 그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 그 언론들은 눈을 씻고 봐도 그 민들레가 벤치마킹 할 대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를 모시고 해외에서 민들레에 가야 할 길을 한번 좀 묻는 그런 순서를 한번 좀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사 중에 하나죠. 더 가디언. 더 가디언. 예. 수호자. 예. 제가 국제정치 평론을 하다 보니까 외신들 홈페이지를 저는 그냥 컴퓨터에 늘 띄워놓거든요. 수십 개를 쫙 띄워놓고 거의 매일 한 번씩 해서 들어가 봐요, 일단. 직업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들을 다루고 있나. 이제 알자지라까지 다 들어가 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의 논조라든지 어떤, 이렇게 행태들을 사실은 쭉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일본 그 정부의 해패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가지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미국 언론들은 왜 우리가 가장 익숙한 언론들이 미국 주류 언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 하도 국제뉴스에서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국제뉴스는 미국 주류 언론의 시각으로 본 국제뉴스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국제 관계는 미국 주류 언론이 바라본 그 관계를 은연중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무지성적으로. 왜? 우리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 번역해서 그 기사를 인용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특별히 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논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의외로 굉장히 마치 팩트만 탁탁탁탁 짚어주고 한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있다. 요 정도 수준으로 해주지 이게 잘못됐고 끝까지 어떤 일관된 논조로 비판을 하는 보도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가지고 다른 언론들이 이렇게 보는데 프랑스의 르몽드라는 또 진보 잡지가 있어요. 진보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그럼 완벽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프랑스에서 최근에 연금 계약과 관련된 반정부 시위 엄청나게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교통경찰의 신문에 의해서 사실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민자 2세가 청소년 17살짜리 아이가 총을 맞고 사망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민자 사회가 들끓으면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어떤 프랑스 언론도 프랑스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이민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약에 경찰의 총에 누군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 먼저 인종부터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언론은 인종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문제인데 없는 척 무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영국 우리가 한때 민족 정론지 BBC라는 농담이 횡행할 정도로 우리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걸 영국 BBC가 제대로 보도를 해줘서 참 그걸 많이 보게 되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뭐 BBC도 봅니다만 이 가디언이라는 이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일단 뭐 진보 성향이라는 건 저희가 뭐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테지만 사실 그 신문이 본인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일면에 올리는 건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으로서의 신뢰감이 엄청나게 깎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설사 자기네가 잘못 보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할지라도 우리 언론 어디도 사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판결 나와야지 마지못해 얘기를 할 정도로 하지만 이미 그 언론이 잘못 보도한 폐해는 다 겪은 다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가디언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라인에 가디언의 소유주들, 처음에 가디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노예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과한다라는 보도를 지난 3월 29일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2019년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미국 백인 경찰에 의해서 사망할 때 미국 전역이 들끓었고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노예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동상이라든지 관련 어떤 상징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표출했어요. 자, 이때 가디언도 혹시 우리 처음 가디언을 만든 사람들도 그 당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를 외부 대학 기관에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면에 이렇게 그 사주의 과거 노예제도를 찬성했었던 그 이 비행을.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사과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 이 노예제 피해자들이 생산한 면을 수입하는 제조 무역회사와 거래를 했다.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과를 한다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러네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수도 있네요. 사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영국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니들이 너무 그렇게까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의 행태를 보이는 건 별로 도움되지 않고 언론사의 자세로서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서린 바이너 가디언 편집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노예제에 연루된 창립자의 이익이 언론사 편집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1833년 노예 소유자들이 자신의 인간 재산을 자유화하는 데 대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했을 때 가디언 사설은 이를 지지했다. 사실은 그때 우리의 잘못이 있었다. 다른 시대였다라는 말은 반인륜 범죄인 노예제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노예제 피해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여기에 우리가 기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조중동 그 사주들의 과거 친일 행적. 그 적극적인 우리가 치면 적극적인 친일도 아니고, 그렇죠. 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것도 아니고, 뭐 또 태평양 전쟁 때 무슨 저 비행기를 뭐 헌납하고 그런 정도도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일 행위 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정도인데 이런 정도면 뭐 우리 조중동은 뭐 그냥 자진폐간을 해야 돼. 그렇죠. 그 자진폐간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 환원해야죠. 잘못을 속죄하는 차원에서. 자, 가디언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럼 가디언이라는 언론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언론사이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자, 가디언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려서 1821년에 창간이 될 그 당시쯤에 노동자 계급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에게 투표권조차 주어지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노동자들이 뭐만 했다 하면은 기성의 언론들이, 더 타임스도 그 당시에 있던 언론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기득권의 입장, 권력의 입장, 정부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매도하더라는 거예요. 폭도로. 잠깐만, 이게 어디서 많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버랩이 되죠. 네, 지금 현재 우리 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디서 시위만 벌어졌다 하면은 온 언론이 뭐로 도배가 되는지 아시죠? 헤드라인이 일단 교통 혼잡, 불법 시위로 다 도배가 됩니다.
헤드라인 자체를 그렇게 뽑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1800년대의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노동자들이 우리가 선거권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얘기를 전혀 대변해주지 않는 정치권, 의회를 개혁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하도 기성 언론들이 우리를 폭도로 몰고 그리고 걸핏하면 반정부 세력으로 모으니까 심지어 자, 이 모임에 오실 때는요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오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슬펐어요. 그러니까 당시 언론들이 이렇게 썼대요.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황자들이 프랑스처럼 혼란만 일으킨다 라는 식의 헤드라인을 걸고 보도를 해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모이되 최대한 평화적으로 자제하자. 이 원칙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무기 소유하지 않고요. 지역별로 모여서 질서 정연하게 하는 미리 연습까지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당시 영국 정부가 왕립포병대와 8개 보병중대, 제15경기병대와 그리고 의용기병대 1,500명까지 해서 이 모임을 지금 이 사진이요. 이 그림이 그 당시를 이제 묘사한 그림인데 노동자 집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지금 저 칼 있죠. 저 기마 의용대가 칼로 시민들을 무참하게 도륙하는 그 장면입니다. 저 때만 해도 아마 영국의 그 주류 사회에서는 뭐 노동자들은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지주들 중심으로 모였고, 그다음에 상원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노동자들의 입장이라든지 노동자들의 권리 같은 건 전혀 얘기될 거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 기마병들이 아니 같은 전쟁 상황도 아니고 같은 나라 국민이고 시민이잖아요. 시민을 향해서 왜 저렇게 무자비하게 사실은 저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거의 그 이제 아주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지주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저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동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진짜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나를 자꾸 이런 데 동원해? 저 노동자들 다시는 못 모이게 해야지라는 분노감이 굉장히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자 저 때 이제 성피터 광장에서 노동자들이 모였던 건데 저게 1919년 8월입니다. 1800? 네, 1819년 8월의 일인데 저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수천 명이 다치고 이런 그 일을 겪으면서 워터루 전쟁에 빗대가지고 피털루 학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사건에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결론은 문제가 언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정치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1821년에 가디언이라는 게 원래는 맨체스터 지역이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가디언으로 창간을 했다가 그리고 1959년에 지금의 가디언이 더 가디언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당시 그 1830년대에 이제 한참 이제 노동자들 운동이 많이 벌어질 때 더 타임즈 발행 부수가 5,800부 미만이었대요. 그런데 노동자 단체가 만드는 신문이나 정기 간행문의 판매 부수가 최소 5,000부에서 최대 10만 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1830년대의 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느낌이. 지금 이제 한국판 말하자면 이제 가디언이 필요로 한 그렇죠. 시기. 그렇습니다. 노동자 민국을 악마화하고 노동자들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범죄시하고 이걸 전부 그 검폭이라고 하는 용어로 지금 이 노동을 탄압하는 이런 시대에 한국에도 정말 가디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들레가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참고해야 될 그렇죠. 모델인 것 같은데 가디언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창간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콜 트러스트라는 공익재단이 처음에 이제 초창기 그 이제 만들었던 그 이제 재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뭐 소유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편집권의 독립을 완벽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제 지금 우리 상황에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한 번 크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겨레라고 하는 시민들이 그 당시에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겨레를 향해서 시민들의 분노는 사실은 조중동만큼이나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우리 언론이 절실히 필요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시민들이 만든 신문이 어떻게 지금은 기성 언론과 너무나 똑같아져 버렸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일부의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다시 시민 언론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봤자 뭐해. 커지면 또 쟤들은 기성 언론하고 똑같아질 거야. 라는 식의 패배감에 젖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디언이 사실 200년 넘게 계속해서 초창기 그 창간될 당시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를 저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왜 RTV에서 시민방송 RTV에서 수리남을 매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수리비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수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돈을 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를 해봤더니 마침 아까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 320억 원의 국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어찌하여 그따위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굉장히 우리가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기성 언론들의 정부가 주는 광고료도 이제 그 각 언론사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렇게 주지 말라는 게 지금 시민들 얘기 아닙니까? 더 이상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시민들의 의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지원하는 지원금 다 없애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언론을 교육처럼 공공재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가 직접 그 언론사를 컨택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광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시민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미디어 바우처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언론사한테 지원을 할 수, 내 바우처를 지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굳이 특별한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이 미디어 바우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언론사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좀 문희정 우리 평론가가 얘기했었던 이 시민들이 지점내는 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 예.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이제 국내에서도 그 얘기가 좀 거론이 됐어요. 저 미디어 오늘 그 양질의 뉴스는 공공재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저 보도. 이게 2021년인가요? 그 언론개혁법 국회에서 그렇죠. 논의될 당시에 저 안이 좀 나왔었죠. 정부가 그렇죠. 보조금을 직접 그 언론사에 나눠주기보다는 시민들한테 미디어 바우처로 나눠주고 시민들이 그 미디어 바우처로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신문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 당시 지금 프랑스 시앙스포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줄리아 카제 교수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을 교육처럼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제대로만 구현될 수 있다면은 진짜 우리 언론 우리가 원하는 언론의 모습, 정말 제대로 저널리즘이 구현된 언론을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이제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 미디어 바우처 제도, 시민이 직접 자신들이 그 지원하고 싶은 언론사를 선택할
내서 후원하는 뭐 이런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리 만무할 것 같고. 그렇죠. 일단은 이거는 이제 다음 차기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도입해야 될, 검토해야 될 과제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시민들의 이제 후원으로 네. 시민 언론을 이제 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 가디언은 또 훌륭한 우리한테 네. 그런 모델 희망을 좀 보여주었죠. 가디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항상 배너가 이렇게 밑에 아주 크게 한 3분의 1, 화면의 3분의 1 정도로 네. 가디언에 후원하라고 네. 계속 떠요. 그렇죠. 너가 내는 돈이 정말 가디언의 저널리즘을 지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상업 광고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그 기사를 보는 독자로 하여금 책임감을 계속 심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싫다가 아니라 얘들이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다른 언론사들은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유료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한 달에 $4 정도를 내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프리미엄이면은 더 많은 혜택이 있기는 합니다만, 볼 수 있지만 밑에 그 배너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도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이 양질의 컨텐츠를 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은 좀 뭔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대가를? 이 생각에 저도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가디언도 사실은 뭐 처음서부터 이렇게 광고 수입을 배제한 것은 아닌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광고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시민들 후원으로 그렇죠. 운영하겠다. 굉장히 쉽지 않은 실험인데, 이 실험이 결국은 지금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다른 언론사들은 그거 실패할 거야, 그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디언이 2017년에 사실 굉장히 적자를 기록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심지어 저때 그 수백 명을 감원하기도 했거든요. 2017년서부터 그 실험을 시작했던 건가요? 네. 근데 2018년에 아주 소액이긴 합니다만 흑자로 돌아선 걸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이 이거는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 이제 시민 언론 덧탐사도 사실 정기 회원들이 있죠. 후원비를 내는. 그리고 시민 언론 민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저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데, 결국은 제 바람은 기존의 기성 언론들을 저는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 포악질을 계속 견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시민 언론을 그만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일정 수준까지는 시민들이 쏟아붓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씨가 좋은 천사 같은 독지가가 나타나서 갑자기 제가 시민 언론을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래, 누가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뭔가 독보적인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은 결국은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정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시민들의 힘으로 언론사를 키워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미디어 바우처 제도도 정권이 바뀐다고 저는 바로 될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 언론이 지금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더 힘을 쏟아가지고 집중해서 시민 언론들을 키워내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시민 언론 차원에서 사실은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권을 향해서 푸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선순환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시민들의 후원을 기초로 운영이 되는 그런 명실상부한 시민 언론, 가디언이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자가 가디언의 정기 후원자가 지금 65만 5천 명인데. 근데 더 늘었습니다. 더 지금 늘었군요. 100만 명이 넘었다고 100만 명이 얘기하죠. 지금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지금 민들레, 한국의 그 가디언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민들레는 지금 후원자가 지금
저희는 무려 6천 명입니다. 6천 명. 예. 그러니까 65만 가게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6만이 되는 거고. 네. 예. 그래서 한 6만 명 후원 정도 되면 아마도 민들레가 뭐 기성 언론 정도 하나 정도의 역할은 네.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네. 갖추게 될 거고 거기서 공 하나 더 붙어서 60만이 되면 이제 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언론사가 그렇죠. 가디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언론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름도 민들레야. 순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가 한국 언론 민들레에 따르면 이러고 이제 인용 보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들레라고 네. 표현을 할 텐데, 근데 이제 많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예 하면 좋죠. 그런데 민들레가 혹시라도 또 한겨레처럼 저희 뒤통수 치면 어떡해요? 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 그 대한 언론이라고 또는 시민 언론이라고 모였는데 과연 그 수준을 좀 믿어도 될까요? 기자들 수준을?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부분을 다 설득해 내셔야 되는 게 대표님 네. 몫이거든요. 네. 아니 뭐 그렇죠. 저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 민들레 모든 구성원들의 몫이기도 하고, 또 사실 저희는 이제 시민과 함께라고 하는 저희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저희들이 어떤 그 깃발이라고 할까 하는 말처럼 시민들과 함께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연합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연합뉴스가 이제 국가기관 언론사라고 하는 법적인 이상을 부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국가기관 언론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재정을 통해 완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와 같은 목표, 과제를 향해서 당신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들레가 애초에 저희가 이제 창간할 때 밝혔던 뭐 대한 언론, 대항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초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것이 끝의 마음이기도 해요. 일의 어떤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초심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초심이 늘 항상적인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해이해지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재정이 안정된다 그렇게 되면은 한편 이것은 저희들의 민들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한편 또 이것은 회사가 안정이 되면은 또 그만큼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함정이 또 동시에 있는 거예요. 네. 항상 그것이 갖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늘 그걸 경계를 하고 다지지 않으면은 늘 그 유혹은 그 벗어나기 힘들다. 네, 시민언론 이제 민들레에 이제 나아갈 길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우리 국내 언론이 얼마나 한심한지 부분들만 이제 주로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문희정 평론가가 나와서 이미 민들레가 가야갈 길을 한 200년간 그 글들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않았고, 이제는 우리가 꿈꾸던 그러한 언론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가디언을 통해서 더 오늘 희망을 발견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들레가 아직까지 가디언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민들레가 기성 언론들에서 다루지 않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뉴스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좀 남은 시간 좀 소개를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한 주는 이것이 후쿠시마 네. 폐수 방류 네. 건인데요. 그렇습니다. 양평 게이트와 함께 또 다른 네. 중요한 사안이죠. 해오염 특위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언론들이 많이 다루지 않고 또 엉뚱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 사안이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민들레가 집중적으로 상단에 보면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고작 했던 게 일본의 교도통신을 이용을 해서 태평양 도서국가도 시리어 이제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요
때만 썼던 기사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저는 좀 더 상세하게, 상세하게 종합해서. 네, 진짜 보니까 그 현지 언론들을 사실은 인용 보도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연합뉴스가 그 교도통신에서 의존해서 그렇게 네. 그 보도하고는 이면에 일본은 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고민 또 그쪽의 민심들을 아주 생생히 잘 전달한 거죠. 그렇죠. 일본 주변에 태평양 이런 그 환태평양의 국가들이 지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국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가통신사의 연합뉴스 정도가 되면은 그로시가 태평양 국가로 이제 방문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사실은 순회 특파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동경에서 교토통신이나 받아 쓰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60명의 해외 통신원 특파원 통신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민들레도 아니죠. 그렇고 더탐사도 사실은 우리도 좀 기자를 좀 보낼까 태평양 국가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실제로 좀 비용도 좀 워낙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지에 가서 비용 대비 그 효과를 분석을 하다가 결국 주저주저 하다가 말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 더 많은 좀 후원들 같은 게도 그 가디언 한국의 우리 가디언으로서 이제 우리 민들레하고 더 탐사가 성장하면 충분히 저런 일들을 더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태평양 국가로 가지 못했습니다만 또 민들레 기자들이 국내 곳곳은 지금 발품을 팔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외국은 못 나가도 물론 제가 이제 지방을 다니는 것도 사실 이것도 저희로서는 그렇게 아주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기자들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 핵 오염수의 이 문제 사태 앞에서 얼마나 특히 전국의 어촌들이 어민들이 저런 어민들의 목소리가 국내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안 되고 있죠. 걱정이 태산 같은 생생한 현장을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지에서 확인한 판매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 그래서 치어도 못 넣고 있고 저건 이제 여수죠. 여수의 야기장을 가본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것은 부안입니다. 부안. 부안이 특히 이제 부안 김이 유명하잖아요. 부안 김. 저기에서도 김 생산량이 3분의 1, 생산량을 3분의 1로 줄일 예정이다. 이걸 줄이고 있는 것이죠.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특히 이제 부안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2003년인가 그 부안 핵폐기장 들어서려고 했던 것을 국민들이 막아냈잖아요. 지금 부안의 저 국민들이 어민들이 다시 한번 그 핵폐기장을 막아냈을 때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각오로 지금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를 지키겠다. 저는 기자들이 저렇게 힘들게 그 발품을 팔아서 저렇게 이제 발굴한 기사들을 앞으로 우리 이제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참여하는 민들레와 함께 오는 저녁 뉴스로 마련이 되면 훨씬 더 우리 공론장에서 이런 그 시민들, 어민들 이런 목소리들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 기성 언론들이 지금 현재 민심들을 또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우리 한국경제 기사인데. 저건 특히 저거를 보는 순간에 여기 우리 에디터들이 저거를 보고요. 우리 이제 내부에 통신망에 누가 사진을 올린 거를 제가 가져온 것인데 그 너무나 저걸 보고 야, 다들, 야, 참 대단하다, 오히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이런 식의 그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한탄이 나왔는데요. 바로 저런 보도들 때문에 저희 그 민들레 기자들이 좀 빠듯한 인력 사정이지만은 지방을 현지를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참으로 뛰었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 앞에 가가지고 IAEA 보고서 내용 발표를 존중한다라고 얘기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저거는 마치요. 저거는 마치 어떤 동네에 마치 범죄가 빈발하면은 그리고 마치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우리 동네가 우범 지역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마치 그런 식의 발상하고 다르게 없는 것이죠. 언론 백년사의 그 남을 부끄러운 기사
중에 하나. 민주당이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자해가 아니라 저거는 저 신문 저렇게 말하는 신문과 오랜만에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그 그로시를 앉혀놓고 질타를 해가지고 그게 세계 그 여론의 타전이 되면서 오랜만에 민주당이 좀 한번 제 역할을 한번 했는데. 그렇죠. 모처럼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거는 민주당의 자해가 아니라 저 한국경제의 자해이고 저 글을 쓴 기자의 자해 행위이겠죠.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지성용 신부님, 지성용 신부님 우리 민들레 또 칼럼니스트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 민들레 실린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칼럼이 몇 편을 가져봤는데 그 중에 하나 특히 그 많은 분들이 본 칼럼입니다. 지성용 신부님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고요.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볕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은 신영복 선생님의 저 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 장기수로 감방에 있으면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지금 문희정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프카의 그 알베르토 까미의 이방인에 이방인에서는 햇볕 때문에 제가 살인을 하는 햇볕 때문에 살인을 하는 메르스 말이죠. 그렇죠. 신영복 교수님이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볕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바닥의 햇빛이 주는 희망의 근거를 얘기를 하고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한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유시민 칼럼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녕한가라고 하는 저 제목은 사실 좀 역설적인 거죠. 결코 안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쉽게 좌절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우리 유시민 작가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참 즐겨 가끔 인용하는 그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뛰어난 그 이태리 지식인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는 이런 희망의 어떤 그 이유가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희망은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들어내는 것이다. 칼럼에서 이제 딱 가슴에 착 와닿는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는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지만 뼈를 부러뜨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 독재가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뜻대로 안 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유시민 칼럼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주 69시간 노동제 근로기준법 개정 결국 포기했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또 그 최저임금보다도 또 낮은 임금으로 또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도 못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지금 야당 의원들을 그 불체포 특권 헌법위반 불체포 특권에 막혀가지고 정치 검찰이 엄청나게 열심히 수사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물론이고 야당 의원 한 명도 이제 구속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 시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뼈를 부러뜨리지는 못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지금 이제 윤석열 독재 정권의 모든 나라가 다 망가지고 기둥뿌리가 뽑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물론 절망감들은 있긴 하지만 그런 한편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조차도 부러뜨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굳건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뼈를 부러뜨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희망은 남아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요즘 희망가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170. 그런 대단한 꿈을 꾸고 있죠. 아니 그 시민언론 민들레가 기사의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굉장히 좋은 칼럼진들을 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의 어떤 지식인들, 양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알고 싶거든 시민언론 민들레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터졌을 때 지난해 독일 언론은 그 지면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뭘로 시끄러웠냐면은 그 독일의 지식인들이 총동원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와 관련된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독일 언론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언론은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이게 기사야? 이게 가치가 있어? 하는 것들이 홍수처럼 정말 쓰레기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독일 언론이 모두가 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해야지. 우크라이나는 유럽인데 유럽이 공격받았어. 이거에서도 아니야. 왜 지원을 해야 되고 왜 지원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언론이 마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민 언론 민들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언론이 네. 진짜로 해야 될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그렇습니다. 하게 됐거든요. 네, 네. 예. 어쨌든 그 유시민 요 칼럼에서 그 얘기했던 거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완전해요. 민주주의 그렇죠. 시스템 하에서 언제든 윤석열과 같은 독재자를 국민들의 손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항상 그 국민이 다수 국민이 마음을 먹을 경우 이 권력을 합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윤석열 독재가 그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지는 못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이제 유시민 칼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 초조한 것은 윤석열일 수도 있어요. 그 초조한 윤석열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군가 내년도 우리 국힘당이 170석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희망가를 부르고 있지만 네. 이러한 희망사항은 마음에만 간직하시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에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은 지나치게 안녕하다. 이게 우리 유시민 칼럼의 마무리였습니다. 여기서 희망과 위로를 받으시길.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심판의 의지를 또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전해드릴 소식으로요. 지난 9일 일요일이었죠. 네. 우리 박원순 시장 3주기였습니다. 사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벌써 3주기가 지났군요. 지나갔죠. 이제 박원순이라고 하는 이름, 이름이 지금 일종의 이제 금단처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마치 망각하는 것이 어떤 의무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봉인된 이름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단 그 박원순 시장의 비극의 어떤 발단이 된 그 사건의 진실을 넘어서는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남겼던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박원순 시장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같이 함께 이뤄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3주기를 맞아서 저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좀 전에 우리가 그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이 그 생전에 했던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희망을 제작하는 거였잖아요. 희망 제작소. 희망 제작소. 저 말에 담긴 의미가 참 우리가 참 새길 말입니다. 희망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뭐 루신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길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은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말처럼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 박원순 시장을 이름을 부르고 지금 망각의 어떤 봉인을 뜯어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죠. 네. 그렇군요. 자, 그 피털러 학살 당시에 그 퍼시 셸리라는 시인이 네. 무질서의 가면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 피털러의 학살과 관련된. 근데 거기에 마지막이 그거예요. 우리는 많고 저들은 적다. 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은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꼭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숫자가 셀리의 그 춘풍분가에 하는 시에도 그 나오죠. 마지막 유명한 대목. 밤이 깊다고 하는 것은 새벽이 멀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어떤 말과 같은 네. 이야기네. 네. 네. 그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에서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시민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우리가 되고 절망이 분노가 되는 순간 파국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각자 지금 윤석열 독재 체제에 너무 절망하고 뉴스를 안 보는 그런 소극적인 저항을 그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언론들을 키워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고 그런 언론들을 통해서 절망을 분노로 바꿀 때, 그럴 때 유시민 우리 작가가 얘기했었던 우리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두 분 수고하셨고, 끝으로 우리 민들레에 대한 후원, 그리고 반성하는 언론 민들레, 가디언을 보면서 많이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들레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